11일째가 흐른 시각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현지에서 여러분들께 생방송으로 전해드리는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오른쪽에는 팩트TV의 아나운서 오창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좌측으로는 우리 서혜성 교수 모셨습니다. 네, 서혜성입니다. 저희가 이곳에 온 지는 이제 불과 열흘이 다 돼가는 상황인데요. 정말 이곳에는 밤낮이 따로 없습니다. 방금 우리 서혜성 교수께서 정말 밤낮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밤낮으로 배가 들어오고 밤낮으로 통곡이 이어지고 또 분노가 치끓어 오르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지켜보는 저희조차도 이렇게 힘든데,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밤에 민간 자원봉사단과 그리고 또 알파의 이종인 대표가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인터넷상에서 많은 관심들 가지고 지켜봐 주셨듯이 밤새워서 상황이 계속 급변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난 11일간 세월호 침몰 사고와 그 이후 구조 과정을 보면 의혹이 너무 많지요, 여러분들. 왜 이런 사고가 났을까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구조가 미비할까? 미미한 정도가 아니라 이게 전 완패인가? 이런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구조를 맡은 업체와 관련된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 밖에도 더 큰 그 메타 의혹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현장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사실 눈을 붙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저희보다 더 본질적인 고통, 지옥에 마주하고 있는 우리 피해자 가족분들, 지금 직접 실종 사망자가 300이 넘으니까요. 그 가족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인데, 더불어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야말로 친 가족처럼 상실감을 가지고 고통 속에 헤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가장 힘든 사람들은 물밑에 있는 학생들이죠. 어린 학생들입니다. 두 번째는 직접 그 부모님이시겠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다수의 국민들은 그 부모님과 같은 심정으로 사실상 피해자 가족으로서 이 고통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누가 오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일 자체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전 국민적인 고통 속에서 우리는 사실 방송을 쉴 수 없어서 토요일 날도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팽목항 인근에 조금씩 비가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방송을 시작하면서 빗줄기가 가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해 듣기에는 현재 구조 현장에는 상당히 강한 바람과 비가 뿌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호 기자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그래서 배가 침몰했다 하더라도 침몰 과정 자체는 사회적 부력이 있어야 하는데 떠오르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침몰 과정 자체도 부력 없이 침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주고 있는 가장 큰 상실감입니다. 이렇게 많은 그 문명의 힘,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IT 최강국이라는 한국, 세계 10대 부자라고 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11일째 뚜렷하게 어떤 생명을 지켜내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민이 낙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낙담하고자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란 말을 쓰지 않고 최후에까지 어떤 순간에까지라도 그 생명의 희망을 같이 하고자 이 방송을 토요일자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하나만 덧붙이자면요. 지금 벌써 11일인데 문제는 말이죠. 이 상황이 언제 종료되느냐 이겁니다. 전원이 구조되고 만에 하나 생존자가 없다 하더라도 전원이 수습되는 그런 것들이 그야말로 저희가 기대하는 상황인데요. 2년까지 앞으로 또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팽목항의 이 빗물은 마를 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더 오랫동안 이 진짜 희망 고문이 계속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큰 문제인데, 그제 다녀가신 정혜정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혜신 박사요? 정혜신 박사는 지금 당장 오신 분들이 가족들이 1차적으로는 지금 자기 피부치가 이렇게 생사 갈림길에 있지만 2차적으로는 이게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생활이 돼야 되는데 지금 와 계신 분들이 치킨집 하다 오신 분들은 닭튀기다 그냥 오신 거예요. 회사 다니다 오신 분들은 그냥 팽개치고 오셨기 때문에 이게 길어지면
가정이 회복될 수가 없는 거죠, 경제적으로. 네, 네.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구조지만 두 번째로 시급한 것은 이후의 구조. 네네. 다시 말하면 안산시에서 지금 300명이면 300명, 400명이면 400명 가족의 네. 신상을 다 파괴한다는 겁니다. 네네. 즉 엄마는 뭐하고 아빠는 뭐하고 형제는 뭐하는데 얘는 뭐하고 해서 얼마 이렇게 하다가 지금 향후에 예상되는 문제가 뭐기 때문에 한 가정 하나하나를 살릴 수 있는 온전하게 네. 이어갈 네. 수 있도록 하는 지금부터의 치밀한 데이터베이스와 거기에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 관계자 그리고 네. 또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꼭 유념해서 좀 조치를 해주셨으면 뭐 지금도 하시고 있으면 좋은데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네, 국가의 세금을 내는 이유는 사실은 많은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만은 어려운 일에 처해졌을 때 국가나 혹은 지자체 같은 것들 그런 단체에서 가족처럼 우리들을 돌봐줄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상호 기자가 말한 것 같은 그런 조치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친절하고 그리고 좀 더 인간적이고 정말 식구처럼 생각하는 그런 배려를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뉴스를 또 많이 준비했습니다. 워낙 많은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 뭐 쫓아다니다 보니까 또 좀 많아졌는데요. 좀 스피디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의 바다에 또 표류가 되어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12.19 부정선거 과정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얼굴 없는 댓글 부대가 또 창궐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최근에 일방적인 불소통의 과정에 있다가 이제 우리 피해자 가족분들이 자기 입장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이틀 전부터. 그러면서 민간 다이버라든가 모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구조에 나서달라 해서 저희가 무슨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이빙 벨 자체가 만병통치약도 아니지만 네. 할 수 있다면 다 해달라 해서 이제 현장에 투입이 됐는데 이거 가지고 또 중북몰이를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또 네. 창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지금 뭐 밤새도록 저희는 이제 현장 상황을 체크하면서 인터넷을 네. 체크를 해봤는데 뭐 이를테면 배에 여자가 탔다. 네. 뭐 여자 탈 수 있겠습니다만 뭐 이상한 취지로 그리고 또 이정인 대표가 도망갔다 이런 것들이 지금 피해자 가족 사이에 밴드에 돌면서 뭐 네. 말들이 무척 많고 술렁거렸습니다. 지금 이 피해자 가족들을 분열시키기 위한 그런 책동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시 인터넷에 옮겨지면서 뭔가 조직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저희가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네. 특히 어제 원래 그 다이빙 벨이 현장에 도착한 거 오후입니다. 11시에 네. 출발해서 오후 2, 3시쯤에 도착했는데 그래서 2, 3시에 도착해서 5시쯤에 또 물때가 좋아서 그때 작업을 하고 있었답니다. 네, 언딘에서. 네. 그래서 언딘에서 작업이 끝나면 7시부터 그러면 우리가 바지선을 언진 쪽 옆에다 이렇게 치겠다. 붙여서.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언딘이라는 것은 현재 구조를 책임지고 있는 민간 업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언딘 쪽 옆에다 이렇게 살짝 붙여서 이렇게 치겠다. 이렇게 합의된 상태로 들어갔는데 네. 언딘 쪽에서 계속 기다려달라. 뭐 지금 문제가 됐다. 그래가지고 새벽에 겨우겨우 들어가서 시도를 하다가 저쪽에서 언진 쪽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고함이 오가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 물때를 놓쳐가지고 바지선도 제대로 붙이지 못한 상황에서 나왔는데 네. 언론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네. 다이빙벨 실패 네. 이런 보도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이빙벨을 시도할 수조차 없었죠. 바지선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많은 매체에서는 마치 그렇게 뭐 기고만장하더니 네. 꼴 봐라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 국면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엿보이는데 그래서 저희가 밤새도록 모든 통화를 다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 바로 벌어지는 상황들 다 저희가 네. 영상에 담았는데 그 분량이 너무너무 많아서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정리를 해서 몇 가지 전화 통화 위주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쭉 들으시면서 어떤 상황이 있었고 언딘 쪽이 비협조적이어서 이게 안 된 것인지 아니면 다이빙벨 진행하는 알파 쪽에 능력이 없어서 안 된 것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판단해 보십시오. 이상호 기자, 근데 방송 나가기 한 가지만 설명을 네네. 꼭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 다이빙 벨이라고 하는 그 장비가 네. 장비 맞죠? 네, 장비. 장비 맞습니다. 그리고 그 장비가 그 이종인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게 조류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 장비에 비해서는 탁월하다. 그래서 물 밑에서 예. 부는 조류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네. 이 파도가 높아지면 네. 모든 장비가 그렇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호스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네. 파도가 높아지면 이게 호스가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네, 거죠.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많을 때 5, 6m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네. 이게 뭐 상당히 위험한 상태가 발생.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류하고 파도는 다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대표가 JTBC라든지 다른 매체에서 이렇게 충분히 얘기했던 것을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다이빙벨이 모든 상황에서 마음껏 투입할 수 있는 전천후 무슨 로버트이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인 장비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직접 확인해 보시죠. 함께 탑승했던 뒤늦게 아주 어렵사리 탑승했던 피해자 가족들 위주의 진술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생이랑 좀 트러블이 있어갖고, 예. 그, 저반이 좀 늦게 되고 있어요. 예, 근데, 예. 말씀하세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론 우리는 진행되는 상황, 여기서 들은 상황은, 네. 그게 아니었는데 좀 늦춰져갖고, 네. 왜 그쪽 런딩이라고 트러블이 일어날 일이 없는데, 네. 왜냐면 우리가 다 그렇게 하시라고 그쪽에서 여기 뭐 청장이랑 뭐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네네. 그게 안 돼갖고 왜 그런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갖고, 지금 언딘 쪽에서, 예, 그쪽에서 기다려라니네. 예, 해서 지금 1시, 20분 정도까지 기다렸어요, 계속. 그리고 그쪽 언딘 쪽 바지로 못 가게 해경 걔들이 막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가 이제 지금 좀 전에, 예. 1시 반쯤에 이제 그럼 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왜 막고 있었는지는, 그쪽, 제가 지금 전에 듣기로는, 예, 니네 앵커가 그럼 우리 거랑 겹친다. 근데 지금 그 말이 안 되는 게, 예, 한쪽 바지랑 바지를 한 면을 붙이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저쪽에다가 이제 반대편에다가 앵커를 2개를 내리기 때문에, 예, 이건 충분한 거리가 있고 사실은 위험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래서 가로도 세로로 붙인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세로로요. 예. 그럼 더 그러니까- 안전하네. 예, 그렇게 결정이 됐다 그러고 진행을 10시에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계속 가지고 막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 결국은 10시에 들어가면 되는데 11시에 네. 또 파도가 괜찮잖아요. 그렇죠. 유속이. 예, 그런데 지금 가니까 유속이 너무 빠르대요. 예, 지금 빠르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유속이 좀 가라앉을 때까지 자원을 못하고 한 새벽 3시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언딘 쪽에서는 이쪽에서 비협조 해가지고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무슨 비협조예요. 지들이 안 해줬으면서. 뭘 안 해줄 거예요, 옆에서 보시기에? 처음에 우리가 들어가서 네, 행사 작업 때 네, 지를 연병을 해가지고 선장이 쫄아가지고 자기는 겁먹고 뺐고 네. 그 다음에 자반할 때 왜 그쪽 배하고 저희 까지하고 묶어야 되잖아요. 그거 묻기로 했죠, 네네네. 계류사고, 네. 예. 근데 그거 가지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 뭐라고 해요? 그건 하기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좀 약간의 큰 소리가 좀 들렸어요. 그쪽에서 고성이 있었다고요? 네, 저는 그때 이제 저희 학부모님이 거기 계셔가지고, 네네. 네, 사진 이번 작업들을 사진을 찍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네. 한쪽에서 좀 큰 소리가 좀 나긴 나더라고. 네. 네, 그리고 사진 찍고 저는 다시 이제 마지선으로 넘어왔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빼버린 거예요. 저쪽에서는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하던가요? 저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모르죠. 여하튼 배를 이렇게 가깝게 대지 마라. 네, 그렇죠. 그거 그렇게 되려면은 네. 거리를 두고 됐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지금 밧줄로 하면은 조류 때문에 밀릴 거고, 바깥쪽에서 앵커로 당겨야 팽팽해질 거 아닙니까? 거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 전문 지식이 없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근데 근데 결국은, 그거를, 지금 언딘 쪽은 이쪽, 알파 쪽에서 비협조 해가지고 이게 무산이 됐다는 식으로 자꾸 흘리는데, 그게 아니라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그쪽에서. 언딘 쪽이죠? 언딘 쪽에서 고성을 하면서, 네. 이거 묶는 것 자체를 방해한 거군요, 한마디로. 한마디로 이제 방해를 하면서, 일반, 여기 바지선을 끌고 간 그 작은 배 선장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렇죠. 큰 소리 치면은, 의뢰 겁먹고 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래서 이분들 다 이거 돈 받고 온 사람들이니까, 용선 선장이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아쉽게, 참, 그러네요. 직접 눈앞에서 그 언딘이 하는 행태를 보니까 여태까지 지금 11일째 바로 그분들이 구조 작업을 벌인 건데 바로 눈앞에서 지켜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믿을 놈 하나도 없다라는 거를 느껴지게 느꼈습니다. 그분들한테 구조를 맡겼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거는 제가 이쪽 잠수 구조 쪽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정부가 이제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해경이나 정부가 알아서 하는 건데 네. 좀 없잖아 좀 비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정도 생각까지 드실 정도로 비협조적이었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예전서부터 그렇게 느꼈으니까 네네. 왜 구조 작업을 안 할까? 아무리 민간인이라도 네. 자기 자식들이 있을 것이고 네. 그러면 숙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네. 그렇지가 못하니까. 지금 현장에서 보시기에 언딘 쪽이 고압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잠시 뒤에 그럼 팽목항에서 뵙겠습니다. 보이지 않게 방해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지금 우리 알파 쪽. 그래서 그 알파들만이 작업을 못하지 않냐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일을 진행을 시키려고 서로 방해를 하지 마라. 아예 도와줄 건 도와주고. 네. 이게 보니까 해경에서도 그게 컨트롤이 안 되는 것 같고 여기 얘기는 그 원진이 완전 컨트롤 타워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거기 이제 들은 사람들 얘기로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 말로는 다 그렇게 하더라고, 얘기를. 그러니까요. 이건 우리 원진이 이제 자기네 바지선이니까. 예. 텃세까지 부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아. 우리는 지금 일을 하는 게 목적이 사실 이정인 대표나 그런 분들이 누가 일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누구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네. 직접 들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피해자 가족, 실종자, 아버지 되는 분들이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한 말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한테 구조를 맡겼다니 정말 믿을 놈 없다. 뭔가 의혹이 비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고압적이면서 비협조적이었다. 그리고 바지선 위에서 그들이 경찰도 아니고 군도 아니고 그들이 갑이었다. 그들이 컨트롤 타워인 것 같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양호 사고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꼭 집어서 말씀드리면 당시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금양호 97호 선장과 그 98호 선원의 유가족들을 제가 만나봤는데 그때도 이랬대요. 2박 3일 동안 수색을 했는데 첫날에는 뭐 했는지 아세요? 언딘에서 다이빙 배를 내렸대요. 지금 구조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다이빙 배를 내렸대요. 지금 다이빙 배를 갖다 놓고 왜 갖다 놨느냐 했더니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의 위안을 가지라고 갖다 놨답니다. 참 설득력 떨어지는 답변을 다 보겠습니다. 네. 자, 여하튼 그때는 첫날 다이빙 배를 갖다 놓느라고 첫날을 다 썼어요. 둘째 날 한 게 가이드라인을 쳤답니다. 하루 종일. 셋째 날은 뭐 하냐 그랬더니 수색을 했는데 30분 동안 수색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언론에는 2박 3일 동안 수색했다. 대대적으로 이런 기사가 나왔겠죠. 그때 이춘재 인천해양경찰서장이 한 말입니다. 용역을 맡긴 입장에서도
선내 진입이 그토록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돼 당혹스럽다.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맡겼는데 선내 진입도 그렇게 못하는 걸 보고 참 당혹스럽다라고 말한 분이 지금 바로 이번에도 해경의 네. 책임자예요. 총책임자이신.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금양호 98호는 97호, 98호가 쌍끌이 여선인데요. 요즘 텔레비전 보셔서 아시죠? 두 척의 배가 이제 그물을 사이에 놓고 끌고 가는 이제 그런 쌍끌이 여선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배가 침몰했던 이유는 천안함에서 문제가 생겨서 민간인 배들이 거기 접근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서 배가 침몰했고 그것을 인양하는 회사가 바로 지금은 구출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구출과 인양을 했던 그 회사가 이제 언딘이라는 회사인데 이상호 기자가 그때 사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네. 자, 그때 당시에 금양호 98호, 98 금양호가 100톤짜리 배입니다. 제가 그 배를 가봤더니 네. 여기서 저 끝까지 한 20발자국 정도. 네. 작은 배예요. 지금 이 배 네. 우리 세월호는 146m죠. 그렇죠. 네. 6,800톤이고. 네. 그때 당시 100톤을 구조하는 데만 2박 3일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하는 데만 5억을 받았다고 하니까 네. 이번에 6,800톤을 구조하고 동시에 인양까지 한다고 하니까 얼마를 받게 될지 가히 상상이 여러분들 가십니까? 자, 그렇게 문제가 있었던 업체를 고집한 배경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지금 비가 상당히 이제 거세게 내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종인 대표 이제 무태에 올랐는데요. 그 전 상황과 그리고 올라와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시도를 아예 못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그러니까 제로로 해서 붙이기로 했다는 거 아니야, 접안을. 예, 거기다 붙이기로 했었는데, 네. 근데 그 붙이는 조건을 다 얘기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네. 이 친구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네. 전혀 그냥, 이거 배 왜 이렇게 돼? 저렇게 돼?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배 이렇게 되면, 배한테 영향 주고 저렇게 되면 다이버한테 영향 주고, 요번에는 안 그럴 줄 알았거든. 요번에는 근데 해경이 그런 건 아니니까. 요번에는, 전번에는 뭐 해경이 그랬고. 요번에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이제 또 그쪽 바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도 괜찮은 거는, 네. 요 다음번에 다시 들어오면 되지 뭐. 다음 물때 들어오면 되지. 한 2시간 있다, 1시간 있다, 3시간 있다. 밤새 이제 그렇게 시도했는데 안 됐어요, 그게. 네, 그쪽에서 허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언디 쪽에서?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적으로 허가를 안 한 거지. 붙이는 게 싫은 거지. 자, 바지를 거기다 붙이는 조건이 뭐냐면, 네. 바지가, 4포인트 모링에서 4군데 앵커를 놔서 지금, 거기, 설치가 돼 있어요. 침몰선 위에. 네. 그러면 우리 바지가 일을 하려면 우리 바지도 근데 앵커를 놔야 돼요. 네. 그러면 앵커가 엉킬 확률이 커. 그래서 한쪽 면을 붙이기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한쪽 면 붙이되 어떤 거리를 두고 아하. 로프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기로 했는데 로프를 두고 처음에 붙이더라도 앵커를 놓기 전에 네. 붙이더라도 배는 무조건 붙어요. 네. 로프를 길게 해도 두 군데 묶어도 왜? 조류가 있으니까 가서 붙여. 네. 이거 누가 이렇게 붙이라고 그랬어? 이거 빼! 그게 시작이에요. 이거 누가 붙이라고 그랬어, 이거 빼! 해경이랑 군에서 붙이기로 합의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리를 두기로 했잖아. 거리를 두고 근데, 하는 거예요? 그거는 거리를 두고, 줄로 그렇게, 배에다가 묶는,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투 앵커로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투 앵카에 투 계류삭. 그래, 걔도, 예. 계류삭으로 로프로 그렇게 해서 그 배 고정하고 바깥쪽은, 선수 쪽은 앵카를 두 개 놓기로 해서, 네. 일단 로프로 그렇게 했어요. 네네. 로프를 묶어놓고 그 다음에 앵카를 들고 나가서 놔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로프를 그렇게 했을 때 벌써 이 친구가 와서 누가 이렇게 바짝 붙이기로 했냐 얘기하고 틀리지 않냐. 네. 그래서 나는 속으로 나는 거기다 붙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아무리 줄을 길게 주더라도 두 배는 붙게 돼 있어. 네. 밀리니까 한쪽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앵카를 놓고 앵카를 당기면 네. 이 로프는 준 길이만큼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어. 그때가 나도 속으로, 팽팽해지겠죠. 네네네. 하고 싶었지만 속으로 네. 내가 아쉬운 입장인데 그렇죠. 지금 좀 있으니까 앵카 놓고 당기면 뜰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해서 그건 넘어갔어. 네. 근데 앵카를 놓는데 앵카가 그 줄을 건드렸어 거기서. 네. 그러니까는 이게 줄이 이쪽으로 타고 넘으면 앵카가 엉켜서 날 것 같이 그 저기한테 그 선장한테 앵카 팍 그러고선 앵카 캐라고 다시. 네. 그러고 있는데 희한하게 그 장면을 저 해경에서 이렇게 찍더라고. 네. 그럼 뭐든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거를 증거로 쓰려고 그러는지 하여튼. 네. 그래서 그 배 뺐어. 그러니까 한 번 계류삽을 연결한 건, 시도를 한 건 한 번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어서.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날이 새고, 네.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네. 이제 이게 파도가 치기 시작하고, 네. 파도가 치기 시작하니까, 해경에서, 그래서 그러는 건 아니고, 빨리 와서 저 작업팀 같이 하자는 거야. 파도가 치니까? 풍랑, 예비특보가 딱 떨어지니까, 네. 상황이 이제 그거 떨어져서 그렇겠어. 난 그렇게는 생각은 안 하는데, 네. 지금 우리 다이빙 벨 자체는, 이 파도가 이런 식으로 출렁출렁해서 지금 매달린 게 왔다 갔다 45도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이 벨이라는 것도 매달아서 작동해서 물속에 넣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파도가 치면은, 작업을 못 해요.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조류는 해도, 내가 그런 얘기는 했을 거야. 조류는 강해도 파도에는, 예. 근데 이 상황에서, 그 다이버들도 다 하는데 와서 빨리 사장님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요. 그게 무슨 뜻일까? 남 안 되는 꼴을, 이제 이거는 아주 좋은 기회야. 이제 다 얘기됐으니까, 이게 들어오는 입구 좀 넓게 해주고, 거기 장애물인 부위도 이렇게 쳐줄 테니까, 필요하면 잘라라도 줄 테니까 사장님 오십시오. 지금 이제 와서? 아니, 그래서 난 못 들어가요. 여기 파도 치는데 그거 세팅을 어떻게 해? 에이, 이까지 거 갖고, 들어와. 한번 좀 해봅시다. 우리 일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아이고, 참. 아이고. 그래서 일단 관매도로 가죠? 나 밤새 잠 못 잤어. 네, 관매도로 가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나 지금 저 팽목으로 들어가. 그럼 서로 작업하는데 부담을 갖고 계시단 말씀이신가요? 그런 서로의 평가 때문에?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무슨 경주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최선만 다하고 내가 제 말에 이제 책임을 지고 저 자식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툭 하면 눈물이 나는 거야, 이거 생각하면. 속에서 아주. 그런데 내가 어떻게 잠을 자냐고. 남보다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오게 된 거예요, 지금 큰 게.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 앞에서도 무슨 쓴소리는 아니지만 좀 전화를 해서 저한테 이제 좀 맞지 않는 소리를 어떤 분이 그 전에 한 번 한 적이 있어갖고 거의 욕에 가까운 소리를 하면서 이제 다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온 거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고, 지금 요번 같은 거는 그렇잖아요. 기자들도 그렇고 마음이 다 똑같잖아, 무슨. 그죠? 여기 취재 때문에 물론 왔겠지만 속에서 막 불나고 그러잖아. 그럼 다시 출강하실 때 피해자 가족분들과 동승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거를 저번에도 4분 정도만
있다고 얘기해서 네. 피해자 가족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내가 같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소 또 장황할 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다양한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우리 서혜성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금 이제 다이빙 벨을 놓고서 뭐 이런저런 얘기가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마치 뭐가 잘못된 일이라도 하는 것이 좋은 일인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있단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이빙 벨을 포함해서 세월호 참사를 두고서 이념 논쟁을 한다든지 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인간 이전에 생물로서 도의에서 어긋나는 일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텔레비전에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강아지 한 마리가 차에 치여서 죽었는데 그 옆에 동료 강아지가 다른 차가 오면도 불구하고 비키지 않고 그 강아지를 지키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보다는 나아야 우리가 그 개를 기르는 인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생물체로서 도의에 어긋나는 그런 일은 중지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호 기자가 이 방송을 시작할 때 모두에 이제 그런 말씀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이제 자꾸 이념적으로 가르려고 하고 그런 거 하는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이 일에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책임자는 정부입니다. 정부의 책임을 뭔가 좀 돌려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사람이 누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요컨대 사회학적인 용어로 그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적을 상상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중들이 갖고 있는 분노나 상실감을 다른 데로 전이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실 다이빙벨은 대단한 장비라고인지 무엇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그런 장비를 이번 사건을 통해 처음 알았고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 장비를 포함해서 어떤 장비라도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구출할 수 있다면 그 무엇이든지 해보자. 그게 지금 현재 학부형들의 뜻이고 국민들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이 방송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월호 참사의 일은 절대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문제입니다. 제발 그런 말씀들을 하지 않으시기를 정말 당부하고 또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네, 지금 뭐 인터넷 댓글 부대를 동원하고 뭐 동원의 주체는 모르겠습니다. 주어는 모르겠는데요, 저도 지금 이를테면 다이빙벨에 대해서 악의적인 오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과도한 제목들, 다이빙벨 실패했다. 네. 다이빙벨 투입해도 별 소용 없었다. 이런 취지의 것들이 많이 나오고 심지어 다이빙벨 설치도 못하면서 무슨 뭐 그동안 큰 소리를 쳤느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다이빙벨을 공격하는 이유는 여태까지 지금 피해자 가족들이 다이빙벨을 원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자체가 만병통치약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한 사람도 생명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의 잘못된 구조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많지요. 그래서 봐라, 저 사람도 저렇게 못하지 않느냐, 이게 불가항력이었다라고 면피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중국 카드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그렇다면은 앞에서 거론됐던 이 언딘이라고 하는 왜 민간 업체가 이렇게 큰 거대한 구조 사업을, 구조 활동을 컨트롤 타워가 돼서 민간이 주도할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의혹을 좀 제기하려고 그러는데, 잠깐 우리 PD가 가져온 메모를 보니까 지금 세월호 사고 와중인데도 KBS에서 현재 코미디 영화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차형사라고 하는 영화. 네티즌들 이게 최선이냐, 과연 KBS가 보고 싶지 않다, 이런 반응들이라고 하는데요. KBS가 국민 재난방송이지 않습니까? 재난방송을 주관하도록 되어 있는 방송이고,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서 어떤 영화를 틀게 돼 있었는데 한국에 있는 이 세월호 참사 때문에 그 영화를 틀지 않았다는 얘기를 신문에 봤어요. 네, 일본에서.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에서도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물론 영화도 보고 그래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어떤 특정 영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고통을 다른 형태로 또 변질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혹을, 자꾸 이런 일이 생기면 사회가 점점 더 속상한 일이 자꾸 생길수록 사회가 좀 더 좋은 형태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제발 방송에 계시는 분들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언딘 사장 김윤상 씨가 여기 팽목항 현장에 잠깐 왔었죠. 네. 이종인 대표가 다른 언론사에 에워싸여서 한창 인터뷰를 할 때 갑자기 나오셔서 본인의 차를 타고 급히 팽목항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 팩트TV 고발뉴스 함께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 팩트TV 카메라가 담았는데요. 어떤 상황이 혹시 준비가 됐나요?
뭐하는 사람인가 좀 나도 좀 알고 싶어. 나 지금 열하고 됐어요. 근데 이 사람 뭐하는 사람인데? 카메라 뭐하는 사람인데? 그거는 못 가게 해야지. 그거 호루 새끼 아니에요. 이번에 어린애 하나 사고 아, 그럼 왜 가게 만드느냐고. 지금 하나 살아 있는 어린아이가 엄마 찾고 있어요. 여러분들도요 좀 자제하시고 일단 다음에 더 저기 하시기. 그만 예. 아, 근데 왜 보내냐고. 저거 후회했어요, 선생님. 자, 저 차가 과연 어디로 향했을까요? 저희가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판넬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제가 들고 있을 테니 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희 카메라가 잡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된다고 하네요. 네. 지금 김윤상 씨, 조금 전에 그 검은색 에쿠스 네. 타고 지나가신 분이, 많은 우리 피해자 가족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얼굴이나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이 과연 어디로 가셨을까요? 한번 추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분은 해양경찰청이 소관하고 있는 사단법인 해양구조협회라고 하는 단체의 부총재입니다. 이렇게요? 네. 이 해양구조협회는 법률로 만들어진 단체예요. 이게 법률이 정한 단체이기 때문에 강력한 단체죠. 그리고 이 해경고객평가위원회 위원이랍니다. 그러니까 해경의 고객으로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도 주고 상도 주고 처벌해야 됩니다. 이렇게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경찰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갑이죠, 갑 이분이. 준 기관이네요. 그렇죠. 네. 강력한 분입니다, 이 김윤상 씨. 그리고 해양구조협회. 그 다음에 이 해양구조협회, 이분이 이 부총재로 있는 해양구조협회가 바로 해양경찰청 건물 안에 있답니다. 네, 그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됐을 땐 사단법인체인데요. 네. 법률적으로는 법이 정한 단체입니다. 네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군요. 왜냐하면 해양경찰청은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네. 사단법인체는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봐야 근데 돼요. 이거는 법률로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경찰 현직 임원 네. 간부들이 당연직으로 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해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이런 분들이 당연직으로 부총재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관련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관 이런 분들이 이사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바다와 관련돼서는 군안 구조라고 하는 이름이 껴있지만 바다와 관련돼서는 바다의 왕자인 거죠, 이 단체가.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 다이빙벨 비판에 앞장섰던 분입니다. 황모 씨. 이분의 경우에 특별히 이제 뭐 방송에 많이 출연하시면서 다이빙벨이 여러분들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거는 선내 작업을 해서 선내 입구에다 이렇게 매달아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 하라고. 근데 다이빙벨을 비판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저 다이빙벨은 쓸모가 하나도 없다. 왜? 선내에 투입할 수가 없는 물건이다. 이렇게 비판을 해가지고 정말 아무나 방송에 출연할 수 있구나 요즘에는 그런 뭐 댓글이 있었던 분입니다. 여하튼 그런 분이 김윤상 씨인데 이분이 지금 구조를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대표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와서 그 피해자 가족들에게 한번 좀 충분히 설명해주고 그럴 사실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옛날에 금양호 때만 해도 이분들이 와서 설명을 했어요. 고객 서비스를 했습니다. 지금은 훨씬 더 중대한 상황인데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전혀 안 나타나고 있죠. 베일에 가려 있는데 왜 베일에 가려 있을까요? 자, 아마도 제가 20년 기자질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뭔가 좀 구린 사람은 대중 앞에 나타나는 걸 되게 꺼립니다. 우리가 뭐 잘못했을 때 이상호 기자만 아는 게 아니고 그건 저도 아는 일입니다. 그랬어요? 저는 경험으로. 자,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답하기 곤란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피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걸 물어보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그분이 우리 앞에 나타나면 저는 이런 거 물어보고 싶어요. 청해진 해운이랑 어떻게 인양 계약을 하셨습니까? 그건 뭐 막대한 사업권이 걸린 문제일 텐데. 그렇죠. 지금 청해진 해운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전 국민의 역사에 남을 정말
제가 궁금한 것은 네네. 정혜진 의원이 세월호 사건이 나고 나서 네. 바로 그러니까 이 업체하고 인양 계약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했다고 지금 언론을 통해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런데 또 다른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계약할 수가 없답니다. 이거는 너무나 큰 사안이기 때문에 네. 보험사가 계약의 주체가 돼야 되는 거래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게 발표가 됐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라 한다면 실은 그럼 지금은 여기에 투여돼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그런데 이제 이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세월호의 그 구조. 구조도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쌍방수임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가해자 측 아니면 청해진이 그리고 수사하는 검찰과 피고인이야. 검찰과 피고인 측에 동시에 지금 사건을 수임했어요. 그러면은 배의 상태에 대해서 가장 1차적으로 현장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언인인데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같은 쪽에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방금 보셨던 것처럼 언니는 해양구조협회 법정단체로서 전현직 해경 간부들이 임원진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치인들이 또 고문단으로 딱 있어요. 여러분들 내로라 하는 정치인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명단을 깠을 경우에 이분들이 이제 이게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몇 분 확인해 봤더니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그렇게 오면 이렇게 고문단 해준다. 그렇게 해서 뭐 특별히 잘못된 게 발견되지 않는 한 저희가 뭔가 그분들을 이름을 공개했을 때 또 피해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상당한 정치력을 갖춘 집단이에요. 거기에서 거의 유일하게 현업에 뛰고 있는 업체 중에서 바이스 프레젠트. 부총재면은 뭐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또. UMI는 뭡니까? 아니, 그 회사 이름이에요. 그 회사가 영어 이니셜이 UMI라고 그렇게 언닌 마린 인더스트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국 폴리텍 대학이랑 또 산학협력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새벽 2시 반에 다이빙 배를 꺼내와! 그래가지고 그 전날 거의 늦게 그러니까 저희 보도를 통해서 이제 가장 먼저 전해드렸습니다만 다이빙벨이 들어왔는데 이게 뭐 사람들이 이 다이빙벨을 통해서 이제 뭔가 구조의 효과가 있으면 그때만 해도 상당히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지금보다 높았는데 만약에 그래서 생존자도 나오고 그렇게 되면 다이빙벨을 초기에 지난번 금양호 당시에는 이 UMI라고 하는 언딘이라고 하는 회사가 다이빙벨을 썼단 말이에요. 100톤밖에 안 되는 배인데도 그래놓고 지금은 안 쓰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될까봐 뒤늦게 강릉에 있는 한국폴리텍 대학 그렇죠. 새벽 2시 반에 꺼내와가지고 여기서 원래 빼내가다 걸린 거죠. 자, 이게 필요하면 진작에 썼어야 되는데, 그죠?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의혹 때문이 아니라 국민들이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으시니까 사실 어떤 장비를 쓰는지 사전에 알려줄 필요도 사실 있죠. 그럼요. 그리고 그 알려주는 게 나쁜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한 일이죠. 또 이 피해자 가족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우리가 이런 장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대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민주적 과정인데 그런 것들은 생략되고 제가 놀라운 건 사실은 뭐 그 아랫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찰하고 이번에 가해자인 청해진 해운하고 만약에 한쪽에는 인명구조 계약, 한쪽에는 인양 계약을 했다고 한다면 참 놀라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구나 이 청해진 해운은 그 당시에 배가 침몰했는데 어떻게 인양 계약을 벌써 생각했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뉴스에 보도에 나온 걸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참 놀라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놀랍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자, 지금 뭐 추가적으로 많은 언론들이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속 뭐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도 뭐 함께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얘기가 나오면 계속적으로 향후에 이와 관련해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1일째입니다. 이제 우리 피해자 가족들도 많이 지치고 있고 그리고 저희 현장을 쫓는 저희들도 좀 힘이 나서 신나게 여러분들에게 기사를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도대체 저희들 자체도 사실은 고통스럽습니다. 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방법도 없고 다만 함께 눈물을 흘림으로써 우리가 이 절망 속에서 인간적 유대와 그걸 통한 가능성을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불러보자 지금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번 구조 활동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낙담과 실망으로부터 우리 어린 학생들만 구출하는 것이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자신을 구출하고자 하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자체가 거대하게 지금 격침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는 어린 생명들을 구출함으로써 그들을 구조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구조하고 한국을 구조하고 그리고 미래를 사실 구원하고자 하는 우리의 뜻이 여기에 깃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많은데요. 지금 시간이 예상보다 많이 오버가 됐다고 합니다. 또 내일 마저 전해드리고, 특히 요분들 소식은 꼭 좀 다뤄달라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열심히 좀 취재를 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단원고등학교 학생들 너무 안 됐죠. 정말 가장 마음이 아픈 부분인데, 또 마음이 아프면서도 사실 큰 소리를 못 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 단위 또는 두 분이서 이렇게 한 분이서 탔던 분들, 작은 객실에 계셨던 분들, 그분들이 접근하기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 좌연에 계신 분들이 그랬죠. 네. 바닥에 깔려 있으니까 네. 좁은 문이니까, 좁은 방이니까 더 열기 어려울 텐데, 우리 가족들도 좀 구조를 해주세요. 거기만 하지 마시고 우리 가족들도 구조해 주세요. 이런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식당에서 3층에 들어가셨으면 식당을 수색을 하셨으면 옆에 있는 방부터 뒤지세요. 4층에 올라가셨으면 제가 여기 떨어져 있던 부분이니까 이쪽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해서 사람이 유실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니까 일단은 급한 대로 지금 어려워서 밖에서 유리를 깨고 들어오신다고 들었어요. 일단은 들어가셨으면 3층이든 4층이든 이 안부터 여기부터 전차적으로 여기 가라앉은 상태잖아요. 이 옆으로 가면은 가라앉아 있잖아요. 지금 이쪽이 이쪽으로 진입을 하는 겁니다. 예, 안에 있기는 예. 자 보세요. 지금 엎어져 있다는 것은 제가 탈출했을 때는 이쪽 면이 먼저 기울었어요. 그럼 이쪽 면이 됐죠. 그리고 이쪽이 나중에 헬기에서 구해준 데자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뱃머리가 여기 큰 부분 이쪽에 있잖아요. 여기 표시를 해놓은 데가. 그러면은 일단 이쪽에 묻혔다고 보고 지금 상태가 엎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죠? 엎어져 있으니까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시면은 이쪽하고 이쪽하고 위주로 이쪽부터 하면 제일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4층에는 학생이 많아요. 그죠? 밥 먹고 왔다 갔다 해서는 뭐 벽에 붙어 있든지 이 안에 붙어 있든지 모르겠지만 어두우니까 그건 이해가 돼요. 하지만 수고하시면 더듬더듬 하면서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지 마시고 더듬하면서 물론 20분 그건 충분히 하지만 저도 하고 싶은 게 하나씩 열면서 시간이 어차피 있으니까 그렇게 수색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여기 상에는 지금 식당이 여기 나와 있는데 식당이 몇 곳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7시 반에 학생들이 식당에 들어갔을 때는 분명히 이렇게 돼 있는 후미진 부분에 이렇게 돼 있는데 저도 한번 들어갔어요. 꽉 차 있더라고요. 15일날 저녁에 저녁밥 먹을 때 학생들 치고 안 먹은 학생들은 밖에 있었고 그 식당을 저는 여기라고 지금 아직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식당을 뒤져서 그게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4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떨어졌던 부분 여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방에 있는 사람들 제가 떨어질 당시에도 여기 전부 얘기해서 서로 우왕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구명 자켓을 던져준데도 여기서 나왔고요. 이쪽에서 이 위에서 자꾸 떨어졌겠죠. 여기 있는 소파에 있는 학생은 분명히 그 김정희라는 학생을 데리고 버티고 있었을 거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는 도저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 기어갈 수 있는 잡을 수가 있는 데가 없어요. 경사가 져서. 그러니까 떨어졌는데 여기 학생들도 있었고 여기 들어가는 복도에 방에 있는 복도에도 나와 있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었고 소리 지르는 걸 들었으니까요. 질문 좀 드릴게요. 질문 저기 그거 한 다음에요. 일단 이거를 해경 관계되시는 분이나 UDT나 그쪽 분을 수사 방향을 그쪽으로 찾는 방향을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현 위치에서 움직이지 마세요. 이 학생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저희가 사실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디다 얘기도 못해요. 그래서 몇 분이 이제 이분들 저희를 비롯해서 몇몇 기자들 앞에서 설명을 하다가 상황실로 가서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 막 이제 몸싸움도 하시고
막 절규를 하셨습니다. 뭐 그런 모습. 단원고 학생들 실종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 이분들이 어찌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은 관심도 좀 벗어나 있고 또 뭐 물론 우리 경찰이 그런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언론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좀 이분들도 빨리 가족이 돌아오셔서 이런 애타는 마음 그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어 순인데요. 1위가 이상호 기자 사과네요. 네. 제가 뭔가 봤더니 제가 사과한 게 네. 이렇게 맨 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일단 연합뉴스의 사실과 과장돼 있는 네. 지금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피해자 가족 입장에선 정말 그야말로 다 갈아치우고 싶은 그런 구조 행태에 대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다라고 이렇게 에드발론을 띄우는 그런 기사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적이 있지요. 잘못됐는데 그래서 제가 제 지적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모범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렸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90도로 제가 인사를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 이제 검색어 1위가 될 정도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됐는데 오늘 오후 2시에 연합뉴스 측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과가 불충분했다. 사과 불충분하다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여기서 오 아나운서랑 같이 사과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옆에 시청자들도 있었죠. 다 보셨고 그런데 근데 크게 두 가지 때문에 사과가 불충분하다고 연합뉴스의 윗분들이 생각을 하신답니다. 하나는 그 전날 저희가 방송을 10시쯤에 했으면서 어제 방송할 때는 그 시간보다 좀 늦었다. 방송이 늦게 시작됐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게 의도적인 거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기사를 쓰겠다고 하더라. 앞으로 연합뉴스 좀 기대하자. 뭐 이런 취지를 했는데 좋은 기사를 쓰겠다더라 라는 말이 기분이 나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고민을 했습니다. 소송을 하겠다고 해서 저는 뭐 소송이 두렵지는 않습니다만 저 또한 남들이랑 싸울 시간에 하나의 기사라도 더 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좀 싸워달라. 자기들이 심지어 어떤 분은 500명의 변호사를 자기가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법조인들도 몇 분 계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국민 성금으로 소송을 지원하겠다. 아니면 이번 그 천안함 세월호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의 그야말로 입장을 반영하고 제대로 피해자의 입장을 좀 어루만져 주지 못한 그 언론에 대해서 우리가 고발을 하겠다. 언론의 책임을 유기한 혐의로 그런 분들도 계신 거죠. 다양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어제 제가 사과한 것도 저희 막내가 아빠가 자랑스럽지만 욕은 좀 강한 것 같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어린이들한테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모범이 되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사과를 했는데요. 이성우 기자. 제가 만약에 여기서 사과를 한다면 그 또한 또 어린아이들한테 모범이 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굴종하는 모습, 정의 앞에서 굴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84번째 이제 소송이 되겠습니다. 이번이 84번째가 될 것 같은데요. 84번째 소송 이제 흔쾌히 연합뉴스 측으로부터 받아들이고요. 법정에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 드릴 것을 이 방송을 통해서 약속드립니다. 더 이상 전 사과 못하겠습니다. 근데 신상우 기자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제가 듣기에는 내용으로 보면 사과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연합뉴스 측에서 얘기한 그 동일 시간대의 동일 분량,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언론사에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하는 사과 내용의 원칙입니다. 그 경우는 이 가령 이제 팩트TV와 고발뉴스가 하고 있는 시간이
하루 종일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대에 의도적으로 방송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말에 해당되겠습니다만은 이 방송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료를 준비하고 또 종교방송 여건이 불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춰지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 했던 것이고 그때 그 욕했던 시간에 비하면 10배 이상 혹은 100배 이상의 시간을 충분히만큼 사실 사과를 한 것 같습니다. 시간 분량으로 치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은 2초 정도였을 테니까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네요. 네. 84번째 소송 흔쾌하게 연합뉴스 측 제안 소송이 시작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투명하게 제가 연합뉴스 측은 도대체 어떤 정의, 어떤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지, 그리고 이겨진 국민의 알 권리와 연합뉴스의 명예는 얼마나 비교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좀 정리해 볼게요. 프랑스 르몽드가 어떤 기사를 썼다고요? 네, 르몽드가 우리나라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기사를 썼는데요. 네. 제목은 이렇습니다. 제목은 세월호 침몰 사고는 제목이 아니고요.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시민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행정부와 부주의한 관리 능력이 침몰한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자체가 이번 사고를 통해서 다 침몰했다. 제 역할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로이터 기사와 관련된 또 속보가 나왔다면서요? 네, 사실 어제 새벽이었죠.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청해진 측이 이 소송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최대 그 업체로 분류되고 있는 김앤장을 선임하겠다. 라는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제 로이터 선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네, 그리고 로이터 측에서 김앤장 변호사와 통화도 했다. 라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사실이 삽시간에 퍼졌죠. 그리고 오늘 경향신문자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김앤장이 내부 논의를 통해서 그 수임을 받지 않는 것으로. 수임하지 않겠다. 네, 그렇죠.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클 텐데 김앤장이 오랜만에 또 용단을 내렸네요. 뭐 그건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보다는 소임을 했을 때 실제로 소송 가액이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현재 질타받고 있는 청해진 사정을 봤을 때 변론비를 댈 수 있는지 또 검토가 당연히 됐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걸 수임해서 나중에 이제 국민들에게 욕먹을 걸 생각한다면 또 그런 것도 같이 감안했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난 41주 동안 촛불 현장을 계속 지켜오지 않았습니까? 촛불 집회 현장, 12.19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특검을 요구하는 촛불 현장에 저희 고발뉴스 취재팀과 취재 천막이 항상 자리를 지켜왔는데요. 지금 저희 취재 천막이 하나밖에 없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서울에 있는 우리 고발뉴스 기자들이 열심히 더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촛불 집회 500여 명이 참석을 했고요. 우리 아이들을 살려내라. 박근혜 정부가 책임져라.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라. 이런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열렸던 그 횃불 집회는 촛불 집회보다 더 강력하게 이명박 구속과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고 있죠.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부정선거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제 늦은 시간입니다. 좀 서서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오창근 아나운서 오늘 하루 종일 뛰어다녔어요. 고생 진짜 많았습니다. 많이 창피해졌다고 걱정들 하시는 분 많은데. 네. 아주 얼굴만 이상하지만 몸은 건강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방금 전 클로징 원래 준비하겠었는데 김앤장 얘기가 나와서 정말 정의에 서 있다면 법은 원래 국민을 위해서 서 있고 약자를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제가 간단히 그냥 제안을 드리면 이상호 기자를 변호해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김앤장이? 네. 그냥 바람이고요. 죄송합니다. 그런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드리면 방금 촛불 집회, 횃불 집회를 말씀하셨는데 순양전에 보면 총루락시 민루락이라고 있습니다. 촛불에 촛농이 떨어질 때 국민들의 눈물이 떨어진다 했습니다. 지금 50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국민의 그 눈물을 어루만져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열심히 그냥 뛰어다니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많이 또 생각을 하셨군요. 네. 오 아나운서의 말이 뒤집어서 저도 조선시대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서혜성 교수님 좋은 얘기. 조선시대의 왕들은 가뭄만 들어도 자기 죄라고 그랬습니다. 가뭄이 왜 자기 죄겠습니까?
서정훈 같은 경우는 감염이 들었을 때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궁궐에 이 기둥을 잡고 머리를 짓지었습니다. 머리를 짓짓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그냥 쇼로 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크게 흉년이 들었을 때는 광화문 내거리에 나와서 초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밥을 퍼주었습니다. 왕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마구 해도 되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많은 고난이 있다는 걸 자기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청와대가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안전 책임을 최종적으로 청와대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엄청난 고난이 있는 만큼 책임 또한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갖고 싶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책임을 지고 싶지 않으면 권리를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 최고 지도자가 가져야 될 당연한 덕목 이전에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세를 얘기하는 슬픈 밤입니다. 중세의 왕들조차도 그 천국 앞에서는 자기의 머리를 풀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 모두가 그러고 있는데 정치인들, 그중에 정치의 최고 책임자들이 과연 그런 자세에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주말의 새벽입니다. 네, 지금 뭐 중세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시대를 반추해 봐야 하는 그런 아픈 상황입니다. 오늘 오바마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양국 정상 회담이 있었죠. 그런데 검은 양복을 입은 오바마 대통령에 반해서 한국 대통령은 밝은 파란색 옷을 입고 나왔다고 그래요. 글쎄요. 이번에는 또 누구를 문책하실지, 의상을 담당한 의전비서관을 문책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NBC 빌 릴리 기자라고요. 런던 특파원인데 이분이 지금 국제 담당 선임 기자죠. 현장에서 취재를 벌써 열흘째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굵직한 말레이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뭐 큰 것들을 보도하는 세계적인 기자인데 NBC를 얘기하는 거예요. NBC요. 문화방송 아니죠? 네네. 빌 릴리 기자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 언론 보도 태도에 대해서 쭉 장시간 인터뷰를 했는데 정리되는 대로 저희가 여러분들께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한 질문을 던지는 게 기자 아니냐.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는 듯한 언론, 그리고 한국 정부의 정점에는 대통령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절망 속에서 그야말로 천당에서 지옥이 아니라 지옥에서 지옥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피해자 가족들, 그 다음에 책임 회피에 여념이 없는 당국자,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국면 전환을 노리고 있는 정권, 그리고 우리 사회 생명의 위기에 고통받고 계신 시청자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고발뉴스와 우리 스태프들 어떤 질문이 올바른 것인가, 기자로서, 저널리즘으로서 과연 앞으로 또 무엇을 더 물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치열하게 내일도 머리와 발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